오늘 저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의 한 곳을 졸업하면서 새 출발을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번이 제가 대학 졸업식이라는데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경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닌 그저 세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점을 잇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리드 대학이라는 곳을 첫 6개월 다닌 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18개월 동안은 비정규 청강생으로 머물렀고 그 후 진짜로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왜 대학을 그만뒀을까요? 이 얘기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저의 생모는 젊은 미혼의 대학생이었는데 저를 낳으면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생모는 제가 대학을 졸업한 부부에게 입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 바로 어떤 변호사 부부에게 입양되기로 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났을 때 나를 입양키로 한 부부는 마음을 바꿔 자신들은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모는 한밤중에 입양 대기자 명단에 있는 다른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사내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이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생모는 나중에야 제 어머니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저의 아버지, 양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생모는 이 때문에 최종적인 입양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다가 몇 달 후 제 양부모가 나를 나중에 대학에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서야 마음을 바꿨습니다. 17년이 지난 후 나는 정말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스탠포드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학비가 드는 대학을 선택했고 노동자였던 제 양부모는 저축한 모든 돈을 제 대학 등록금에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 나는 그만한 돈을 쓰는 데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내 삶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지 못했고 대학이 그것을 아는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부모님들은 전 인생을 통해 저축해 놓은 모든 돈을 제 학비로 위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그런 결정은 다소 두려운 것이기도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한 가장 훌륭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그 순간, 저는 흥미가 없었던 필수 과목을 들을 이유가 없어졌고, 제게 흥미롭게 보이는 다른 과목들을 청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낭만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기숙사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방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음식을 사기 위해 되돌려주면 5센트를 주는 콜라병을 모으는 일을 했고 헤어크리슈나 사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식사를 얻어먹기 위해 일요일 밤마다 7마일을 걸어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호기심과 직관을 따라가다가 부딪힌 것들 중 많은 것들을 나중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들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리드 대학은 그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서예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캠퍼스 전체를 통해 모든 포스터, 모든 표지물들은 손으로 그려진 아름다운 글씨체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규 과목들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글자체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워보려고 서체 과목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세리프, 활자체를 배웠고 무엇이 훌륭한 활자체를 만드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알아내지 못하는 아름답고 역사적이며 예술적인 미묘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시 나에겐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응용될 것이란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우리가 최초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 때 그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맥 컴퓨터는 아름다운 글자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일 대학에 그 과목을 듣지 않았다면 맥 컴퓨터는 결코 다양한 서체를 가진 컴퓨터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맥 컴퓨터를 단지 베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맥 컴퓨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개인용 컴퓨터도 그런 아름다운 서체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일 정규 과목을 그만두지 않았고 서체 과목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면 개인용 컴퓨터는 지금과 같은 놀라운 서체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점을 잇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점을 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점을 이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점들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서로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에 자신의 내면, 운명, 인생, 카르마, 그 무엇이든지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나를 결코 낙담시키지 않았고 내 삶의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이른 시기에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한 행운을 가졌습니다. 우주와 나는 애플을 우리 부모님의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20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애플은 우리 둘만의 차고에서 20억 달러에다 4,000명의 직원을 가진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인 매킨토시 컴퓨터를 1년 빨리 시장에 출시했는데 그때 난 막 30살이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느냐고요? 글쎄, 애플이 커가면서 우리는 회사를 운영할 어떤 사람을 고용했고 첫 해는 그럭저럭 잘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 이사회는 그를 지지했고 30살이었던 나는 쫓겨났습니다. 성인으로서 내 삶의 초점이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나는 참혹함에 빠졌습니다. 첫 몇 달 동안 나는 무엇을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앞서의 기업가 세대는 물러나게 된다는 어떤 느낌, 지휘봉을 내게 전해진 것처럼 그렇게 내려놓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나는 데이비드 패커드와 밥 노이스를 만났고 그들을 그렇게 못살게 군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나는 아주 공식적인 실패자였습니다. 실리콘밸리로부터 도망쳐 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내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애플에서의 일이 그것을 조금도 바꾸진 않았습니다. 나는 거부당했지만 여전히 내 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새롭게 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된 일은 내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 중 최고의 경우였습니다. 성공에 대한 부담은 모든 것에 확신은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벼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창조적이었던 시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나는 넥스트라는 회사, 픽사라는 이름의 다른 회사를 시작했고 나는 내 처가 된 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는 세계 최초로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만들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놀라운 반전 속에서 애플은 넥스트를 사들였고 나는 애플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넥스트에서 개발한 기술은 애플의 현재 르네상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로린과 나는 함께 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 중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두려운 시험약이었지만 환자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때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신념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나를 이끌어간 유일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단 것이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에서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스스로 훌륭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훌륭한 관계에서처럼 그것은 해가 지나면서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찾으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17살이었을 때 나는 이런 비슷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대부분 옳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나는 그것에 강한 인상을 받았고 이후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을 할까?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그 답이 아니오라는 것으로 이어질 때 나는 어떤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서 큰 결정들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모든 외부의 기대들, 모든 자부심, 모든 좌절과 실패의 두려움, 그런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벌거숭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약 1년 전 나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침 7시 30분에 스캔을 받았는데 췌장에 분명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췌장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이 치료가 불가능한 종류의 암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내가 길어봐야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내게 집으로 가서 주변을 정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죽음은 준비입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진단을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나는 목구멍을 통해 내시경을 넣는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몇 점의 세포를 췌장에서 떼어내 조사를 했는데 의사들은 놀랍게 나의 경우 매우 드물게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종류의 췌장암임이 밝혀졌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간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몇십 년간은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유용하긴 하지만 지적 개념만으로 알고 있었던 때보다는 좀 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조차 거기에 가기 위해 죽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목적지입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가장 훌륭한 창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교체를 만들어내는 매개체입니다. 죽음은 낡음을 청소하고 새로움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새로움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을 그때, 여러분들도 점차 낡음이 되고 청소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통념, 즉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살아가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전세계 목록이라는 놀라운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그 책은 바이블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책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그는 시적인 면들을 가미해 책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책이 나온 게 1960년대로 그 당시에는 개인용 컴퓨터도 데스크탑 출판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타이프라이터와 가위, 폴라로이드 사진들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종이책 형태의 구글 같은 것이었는데 구글이 나타나기 35년 전의 일입니다. 스튜어트와 그의 팀은 이 책을 여러 번 개정했고 결국 그 책이 역할을 다했을 때 최종판을 내었습니다. 그것이 197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여러분의 나이대입니다. 그 최종판의 뒷표지에는 여러분이 탐험 여행을 하다가 지나가는 자동차를 얻어 타기 위해 손을 드는 곳과 같은 이른 아침 시골길을 찍은 사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그 밑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늘 배고프고 늘 어리석어라. 이것이 그들이 책을 더 이상 찍지 않기로 하면서 한 작별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늘 이러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졸업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늘 배고프고 늘 어리석어라.